그 작전을 통해서 이제 카불에서 인천으로 네, 입국을 무사히 네,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뭐 전무후무한 최초의 일이니까요. 네, 정말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난민의 문제를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도 난민이었던 적이 있다. 예, 그렇죠. 우리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갈등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를 좀 보여주는 시금석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좀 해모적이고 그 부분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그 지도자의 이제 그 의지로 또 난민을 굉장히 많이 또 수용했던 나라가 이제 캐나다인데요. 네. 그 트리도 총리 뭐 원래도 이제 굉장히 또 젊고 인기 많은 네, 훈남 총리죠. 40대 훈남 총리인데 그분이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25,000명 난민을 받겠다는 이제 약속을 지켰고, 근데 참 그 미국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켜라. 네. 그 대선 당시에 공약을 지켜라. 그 난민을 더 받아야 된다.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안 하세요? 네, 엊그제 네, 미국 현지 시간 8월 30일자로 드디어 20년 만에 네, 아프간 전쟁이 네, 끝나는 네, 또 한 번의 역사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종전을 철수를 네. 완료한 거죠. 네, 카불에서 철수를 했고 참 그 20년 동안에 정말 그 9.11 테러 사건도 있었고 정말 네, 기나긴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희생자들도 있었고 네, 그런 속에서 어쨌든 미군이 철수를 네, 선언하면서 네, 일단 종전이라고 하는 네, 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지난주에 네, 8월 26일에 또 그 카불 공항에서 네, 378명의 네, 그 특별 공로자라고 우리는 했죠. 네. 특별 기여자. 기여자인가요? 예. 특별 공로자? 네.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네. 378명을 구출하는 작전을 해서 아주 그 미라클 작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작전을 통해서 이제 카불에서 인천으로 네, 입국을 무사히 네,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뭐 전무후무한 최초의 일이니까요. 네, 정말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모로 그 이렇게 아이들에겐 또 이렇게 인형도 이렇게 좀 안정감 있도록 이렇게 인형도 주고 하면서 세심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은 배려를 했다라고 또 네,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난민 문제가 물론 이제 그 미래당의 오태양 대표는 또 왜 난민으로 부르지 못하는가 이렇게 또 제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그 문제를 다뤄보죠. 네. 그래서 역시 그 난민의 문제도 그 굉장히 좀 대통령의 의지와도 굉장히 또 강한 관련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일이었죠. 또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난민의 문제를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도 난민이었던 적이 있다. 예, 그렇죠. 우리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들이 6.25 때 흥남철수, 그러니까 51년 흥남철수 당시에 그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던 단일 선박의 구조 최대 인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14,500명을 구조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이 그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모님은 이제 이배를 탄 건 아닌데요. 총 당시에 10만 명이 다른 배하고 이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서 시작돼서 결국 부모님이 이제 거제도 장승포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또 거제도에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난민 문제를 좀 다르게 봐달라 이런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프간 난민 문제도 남일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좀 따뜻하게 이렇게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뭐 이번에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처음
있던 일이지만 사실 난민이 또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300 이번에 78명보다 더 많은 500명 정도가 2018년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죠. 네, 제주도, 예멘인들인데 네. 이 예멘인 문제가 어쩌면 가장 최근의 난민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부각시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명예대사라고 있는 정우성 씨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호소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거기서 난민지를 인정받은 사람은 2사람 정도고, 언론인 네, 2사람. 나머지 분들은 지금 현재 뭐 법적으로는 그냥 특별 체류자, 네,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당분간 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갈등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좀 보여주는 시금석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좀 해모적이고 그 부분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또 뭐 약간의 그 두려움, 여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좀 보수적이고 젊은 층의 여성들이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60% 정도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난민 문제의 논쟁을 촉발시켰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인도적 체류 허가자 혹은 뭐 또 뭐 망명 신청자와 이제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이제 인정받은 이제 분들은 다른데, 이제 난민 지위 인정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똑같이 이제 국민들과 똑같이 이제 사회 보장, 뭐 이제 기초 생활 보장, 네, 뭐 이런 거 하고, 아동이 있을 때는 6세 미만 아동이 있을 때는 아동 수당도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예멘 난민,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예. 난민을 받아들여 주지 마세요. 그렇죠. 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제 굉장히 좀 혐오적인 발언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73만 명이 그 청원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그거에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법무부는 이제 그 당시 당연히 이제 이 반대하는 난민에 반대하는 이제 분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신속하게 난민 문제를 이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뭐 마약 검사나 전염병 검사나 뭐 SNS 계정을 다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 답변에 대해서 또 이제 인권 단체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난민을 무슨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인가, 그리고 SNS 계정을 다 살피는 것도 개인정보 다 침해다, 난민도 똑같이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이제 사회적으로 그 여론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난민 문제를 다룰 때 지금 이제 유럽의 예를 많이 드는데,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독일이 그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의 전 세계 5위에 들어가요. 한 100만 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 5위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숫자인데요. 유럽 국가에서. 문제는 이제 독일에서 어떤 축제 기간에 그런 난민이라고 생각됐던 그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여성을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생겼고요. 그래서 또 한 명은 또 주인을 죽이고 트럭을 탈취해서 상점에 돌진해가 12명인가를 또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독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진출 못했던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그 의회에 진출돼 가지고 의회 3위 정당이 됐어요. 독일은 이제 정당 횡부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극우 성향의 정당이 확 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고, 문제는 그런 사건이 일으킨 그 사람들 범인이 사실은 난민이 아니고 거기에 태어난 이미 독일에서 자란 범죄 집단 그 나라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적은 독일이지만 이제 그 고향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난민은 아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그런 바람이 부르니까 정치적 파동이 엄청 일었고, 메르켈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기에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2015년까지만 해도 이제 수십만 명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네. 실제로 받아들였고 뭐 어머니 메르켈 이런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따뜻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굉장히 그 일단 그 기독 사회당 예. 그 연정 붕괴 위기까지 이제 처하면서 이제 또 당수직도 내려놓고 이제 그랬던 것에 굉장히 그 큰 영향이 됐었죠. 요인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지난주인가 이제 뭐 한 2주 전에 이제 메르켈 그 총리가 이제 일종의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그 절차를 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부각됐지만 유럽연합 전체의 커트를 하자,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요. 대신 이제 그 유럽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터키가 지금 난민 수용이 지금 한 3위 정도 돼요. 3위 정도 되는데 1등인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수용되는 부분을 EU가 돈을 지원해서 좀 그쪽에 체류시키는 행태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네. 다 유럽이 못 받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도자의 이제 그 의지로 또 난민을 굉장히 많이 또 수용했던 나라가 이제 캐나다인데요. 예. 그 트리도 총리 뭐 원래도 이제 굉장히 또 젊고 인기 많은 훈남 총리죠. 40대 훈남 총리인데 그분이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25,000명 난민을 받겠다는 이제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그 난민들이 그 트리도 총리에 대한 인기가 이제 난민들에게도 굉장히 높아서 그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아기에게 그 트리도 총리의 이름을 붙여서 장명을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난민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처럼 이렇게 이어지기도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번에 아프간도 2만 정도를 받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보니까 호주가 한 3천인가 뭐 이렇게 받겠다 그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아주 그 난민의 부정적이었던 대통령이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난민에 대한 그런 혐오 발언과 이민 네. 난민 다 합쳐서 그냥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최저선 이제 15,000명으로 이렇게 커트 시켰던 거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공약에서도 그걸 좀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 15,000명 정도로 그냥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미국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켜라. 네. 그 대선 당시에 공약을 지켜라. 그 난민을 더 받아야 된다. 국민들의 이런 또 여론으로 해서 이제 6만 명 정도를 이렇게 받는 걸로 일단 약속은 했는데 이제 뭐 대통령도 어쨌든 그런 국민 여론에 또 이렇게 뭐 지지를 받아서 또 이렇게 네.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네. 원래 이제 공화당 같은 데가 대체로 이민의 정당이라고 해서 이민에 대해서 관대하고 포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충 난민을 포함해서 1년에 한 20만 정도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15,000 정도 되니까 엄청 축소된 거죠. 근데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텔레반과의 이제 평화 조약도 주도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올 5월까지 이제 그걸 완결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제 이번 9월에 이렇게 철수를 완료한 행태인데 이 양반이 자신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온다. 그리고 미국인이 우선이지 어떻게 아프간인 데려오냐 이렇게 네. 이제 이 좀 뭐랄까 극우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또 해서 미국 내 지금 풍파를 일으키고 네. 있죠. 그리고 굉장히 또 민감한 그 일자리 문제를 건드렸죠. 예,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 그럼 정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공화당 주류, 그 원래 공화당 주류들이나 정통 공화당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별종인데다가 완전히 공화당 이념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나간다면 아마 공화당이 아닌 행태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공화당은 망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정치적 체제로서 보면 이런 그 극단적 쟁점이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제 국가는 대체로 진흙탕이 빠지는 것 같고요. 다당제 국가는 이것이 그래도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서 의회 다수당을 다당제로 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요, 다수결 원리를 뛰어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수제 민주주의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합의제 민주주의를 띠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이민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체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처리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당제 국가는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더 이런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당장 극우적 발언을 해서 막 국가를 공격하고, 지금도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듯이 극단적 여론을 나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 체제로 봐도 이런 다수결을 위주로 하는 양당제 국가는 이런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그 다당제에 대한 또 이렇게 소신을 이렇게 또 밝혀주셨습니다. 깨알 다당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나 이런 토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열어야 된다라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심정적으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SNS를 보면. 근데 문제는 사회 문화는 떠나서 정치 체제에도 그것을 수용할 최소한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거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쓸 것이고, 이걸 더 극단화식으로 밀고 가면 사회가 분열돼서 일종의 끝장에 그야말로 이제 대립이 극대화돼 가지고 폭력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의 어떤 수용성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좀 강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저 또한 건강한 다당제가 정착되기를 소망하고, 네, 대표님이 더 힘을 좀 같이 하죠, 뭐. 네, 네, 그 세계 최초로 난민의 개념이 등장한 조약이 1648년 베스트팔레인 조약인가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난민의 역사 훨씬 더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조약 가운데 하나가 오스나 브리크라고 하는 조약인데, 자신과 같은 신앙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조약이 최초의 난민에 대한 조약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엄청난 사람의 수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기독교라고 부르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전쟁이었는데, 그 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대인,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로, 프랑스 구 가톨릭 뭐 이런 데서 스위스로 옮겨간 약속이라든지 이런 걸, 또는 미국으로 영국에서 이주해 갔던 그런 사람들, 이런 경우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최초로 난민의 개념이 생겼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알고 보니까 또 난민의 날이 있네요. 세계 유엔이 지정한 6월 1일 6월 20일 6월 20일인가요? 예. 6월 20일. 예. 6월 20일. 이게 난민의 날이라는 게 있고, 이게 2001년부터 유엔이 제정을 했다고 그러고, 이 난민의 날의 기념이 이제 이런 것들이 50주년 되는 2001년이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부터 이제 유엔이 이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썼다는 건데, 이 유엔은 보니까 아프리카 기구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단계를 위해서 만든, 거기에서 이미 6월 20일을 난민의 날로 정해서 했고, 그걸 유엔이 이제 받아서 이렇게 정착시켰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지금 난민 1위 국가가 시리아. 네. 시리아는 뭐 한 550만이 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의외로 남미에 있네요. 베네수엘라네요. 360만 정도 되는데, 이게 베네수엘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내전,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관한 문제로 해서 내전 같은 게 생겨버렸어요. 미국이 개입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콜롬비아로 지금 이제 이 콜롬비아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위가 수단이네요. 3위가 아프가니스탄이고요. 270만. 4위가 수단이고요. 5위가 아시아에선 최초인 미얀마. 미얀마 노잉아족인데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돼 있다는데. 네,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뭐 지금 그 270만 정도라고 해도 지금 국경 지대에 뭐 300만 명 이상의 또 이제 난민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확한 난민 규모는 파악할 수도 없을 정도이고. 그렇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초에 한 명씩
난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3초에 한 명씩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난민 문제에 관한 이제 이민 문제하고 좀 이렇게 헷갈리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약해서 난민이 바뀌면 사실 이민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 그 독일을 들었지만 또 프랑스 같은 경우의 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프랑스도 결국은 그러니까 공화국 연합이라고 하는 쪽이 대통령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문혼을 많이 열었습니다. 프랑스가 옛날에 아프리카 이런 데 식민지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난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민의 폭을 넓히고 이런 상태를 통해서 프랑스가 그걸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프랑스에 한번 시위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사회적 불만 세력이 이런 분들이 주로 나고요. 거기하고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종교적으로 이제 그쪽 극단주의 세력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상당히 많은 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무슨 춤추는 나이트클럽 집단 난사를 해서 거기도 엄청난 수가 죽었죠. 아마 100명이 넘어갔을 거고요. 또 대형 트럭으로 니스 해변인가 또 질주를 하는 바람에 80명 이상이 또 죽었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제 그분들의 교훈 중에 하나는 이 난민 문제를 그러니까 그냥 인도주의적 도덕적 이런 걸로만 결정한 게 아니라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왜 그러냐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난민이나 이민을 받을 때 한 명, 두 명 이런 단위로 이제 소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쪽이 대가족인데다가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명의 이민이나 뭐 이걸 받으면 1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또 가족까지 만약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가족까지 난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러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걸 좀 새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이제 프랑스 사회에서 일종의 포비아 현상,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프랑스 제1 종교가 이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조차도 그런 그 똘레랑스의 나라, 그 열려 있고 관용과 이렇게 포용을 늘 강조하는 프랑스조차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어쨌든 그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건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또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이 크고 그 EU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 EU 같이 함께 난민 위기 공동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제 EU에 일종의 이제 그 카트제를 제안해 놓은 셈인데 아직도 뭐 결론은 안 났고 가능한 이제 특기를 지원해서 특기가 좀 그 부분을 이제 중간 완충 역할을 좀 했으면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스는 특히에 또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장벽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고 유럽 전역에 일단 극우 정당들이 좀 부각되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그래서 있습니다. 이 난민 문제가 정말 그 유럽의 그 정치 지형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 난민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곧 우리나라 또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시작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아마 좀 아시아에도 이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일본도 우리가 아까 난민 인정률이 1%라고 했는데 일본은 훨씬 더 낮죠. 뭐 10,000명 이상이 난민 신청을 하고 있지만 뭐 재작년에 이제 인정된 게 이제 44명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인권 국가라고 하지만 난민에는 굉장히 인색하다 이런 이제 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외국인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개방하고 있지 않은 행태고 일본도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프간 탈출해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390명 전우를 이제 데려왔는데 일본은 결국은 실패했죠. 한 명 태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올 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실패고 이번 그 과정에서 보면 한국은 얼마나 이 부분이 이제 철저하냐면 가족 단위가 올 땐 동일한 옷을 입게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같은 옷을 입어서 사실 그럼 약간 이상가족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맞습니다. 혼란의 상황에서 우리가 비난민 같은 걸 양상해 보면 그때
헤어져서 고화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섬세한 배려가 이런 지침을 그렇죠, 주고 진짜. 이런 네. 것이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 전쟁을 경험했고 그런 것의 동원 체제의 효율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매뉴얼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미국, 영국이나 기타의 나라에 이어서 3위 정도의 이게 아프가니 철수 작전에 성공한 나라니까 이런 것만 봐도 눈을 뜨고 보니 선진국이다 이런 말이 이번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다고 생각 들어요. 네,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이 난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네, 경의를 네, 표했죠. 예, 예. 네, 어쨌든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모시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 그 CNN 이런 방송에서도 네, 굉장히 어쨌든 존중과 존중을 표해서 이제 모시고 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도 이제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네, 했던 여러 가지 네, 배려가 돋보이는 네,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게 진천에 네. 그 지금 그 공무원 뭐 연수원인가에 네. 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진천 국민들한테 고맙다고 그 진천몰 상품을 엄청 사주는 바람에 지금 그게 거의 마비될 정도라서 네. 막 이게 일종의 이제 재고가 다 바닥 나가지고 잠시 뭐 문 닫은 곳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예, 국민들이 네. 이제 호응을 해주는데 네. 현실은 이 부분이 정치권이 좀 더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네. 좀 더 앞으로 지위가 이제 이게 격상되거나 어쨌든 전원이 다 난민 지위를 받을지 아니면 좀 다르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난민을 이제 양산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난민을 이제 받아들이는 네, 진짜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 이제 앞으로의 일들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한국에 또 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예. 또 대한민국 국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또 더 그런 좋은 방법들을 찾고 같이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 그 대통령과 난민을 바라보는 정치 이런 문제인데 아무튼 요 근래 가장 시사적인 쟁점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좀 더 숙고해가면서 대한민국 정치 체제도 이런 쟁점들, 극단적으로 나뉠 수 있는 쟁점들을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리고 2,000명 구독자 2,000명을 달성을 돌파했습니다.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 네, 구독, 좋아요 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데도 또 공유해 주시고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가 이 대통령 연구소에 그 우리가 같이 했던 네. 대통령의 사과 이 부분이 TV조선 탐사보도 7의 주제로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 포맷을 가져가서 방영됐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뭔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데 뭔가 이 컨셉, 이 개념을 잡아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꼭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